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꼬마 빌딩들이에요. 기준 시가는 40억입니다. 요게 감정가가 100억이에요. 지금 팔라고 했더니 시가는 120억입니다. 지금 문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됐다면 27억을 낼 수가 있냐는 것이 문제죠. 지금 팔지 않고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금매로 내놔봐야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사전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재벌들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준다고 그래요. 근데 재벌도 아닌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폭탄 맞고 다 세금을 뺏기는 겁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사전증여가 가장 핵심적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에 기대수명이 이만큼 남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여기서 돌아가신다고 가정해보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0이라고 따지고요. 요게 이제 40년 후라고 따지면 40년 후까지 살아계신다고 전제하면 상속인이 받은 10년 이내급 비상속인 이해자가 받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돼가지고 상속세를 또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산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대신 증여세는 현행 세제상 유산 취득세 체계고 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래서 사전증여가 가장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재산가액이 500억이라 하더라도 사전증여로 400억을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가액이 제외돼 버렸다면 결국 10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 500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꼬마 빌딩들이에요. 꼬마 빌딩 중에 이제 통상적으로 기준 시가는 40억입니다. 요게 감정가가 100억이에요. 지금 팔라고 했더니 시가는 120억입니다. 자,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40억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니 배우자가 있어갖고 상속세가 5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억으로 신고했다면 27억이 되고요. 120억으로 신고를 했다면 35억 정도가 상속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됐다면 27억을 낼 수가 있냐는 것이 문제죠. 요게 100억짜리 건물이라겠지만 월세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월세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용 제하고 1년에 모아봐야 1억 모으기도 바빠 죽겠는데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10년 동안 연배에 남았다 하더라도 못 내요. 그러면 이런 재산을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아버지가 40억짜리 기준시가 재산을 30억은 사전증여를 하고 지금 10억밖에 안 갖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 받을 리가 없잖아요. 기준시가 10억에 대한 상속세 거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거를 고스란히 상속으로 넘겨주니까 요거는 지금 팔지 않고는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팔라고 했더니 시가대로 팔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금매로 내놔봐야 팔리지도 않고 세금은 지금 감당할 수가 없고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속세 절세 플랜은 사전증여에 있다. 언제 줄 것이냐? 누가 줄 것이냐? 받는 사람은 누가 받을 것이냐? 무엇을 줄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왜 줄 것인가? 이 육하 원칙대로 설명을 해보면 거의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육하 원칙 방법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줄 것이냐? 첫 번째 언제 준다고요? 무조건 빨리 줘라. 빨리 줘라는데 왜 무조건 빨리 주라는 겁니까? 기대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으면 드신 대로 증여를 했는데 10년은 살아 계셔야 되는데 10년은 안 살아 계셔. 못 살아 계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합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줘서 줄 수 있는 10년 단위를 한 번만 더 줄 수 있게 만들어도 되죠. 재벌들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준다고 그래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사전에 세금 다 낸 것은 증여세가 한 400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현재 재산가가 한 15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미리미리 다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재벌도 아닌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폭탄 맞고 다 세금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시되 10년이 경과되면 상속세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증여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상승돼 버려요. 가치가 상승되니까 어떻게 돼요? 증여가격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상황 변화가 계속 바뀌어 버려요. 상황 변화라는 것은 세법이 달라지죠. 세법은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상속 재산 종류가 달라지고 상속 재산 가액이 또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또 달라집니다. 결혼 안 했던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사이가 있고 손자, 소녀가 태어납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해져요. 또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큰아들 준다겠다. 어떤 때는 안 준다겠다. 딸한테 준다겠다. 어떤 미운 짓을 하면 안 준다고 그러고 이쁜 짓을 하면 준다고 그러고 그때그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 먹은 김에 빨리빨리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변화가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리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줬기
좋기 때문에 수중자의 소득 금액이 합산되죠. 수중자의 재산이 늘어나고 증여자의 재산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증여자가 임대료를 계속 받으면 증여자가 기존 재산도 늘어나는데 소득 금액에 의해서 자산 또 늘어나 버려요. 두 가지가 같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줘야 수중자 자녀들의 재산가액이 늘어나고 그 돈을 소비를 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누가 줄 것인가요? 누가? 무슨 얘기냐면 증여자와 수중자가 동의를 하면 요때 합산과세를 한다고 그랬어요. 합산과세. 이게 증여자가 달라버리고 수중자가 달라버리면 합산이 아니라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증여자가 아버지하고 어머니예요. 그럼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볼 것이냐 이 말이죠. 부부는 뭐라고 그랬어? 일심동체라고 그랬어. 아버지 어머니는 일심동체가 돼버린다. 마찬가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째요? 일심동체가 돼버리죠. 대신 장인 장모는 달라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받으면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각각 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율도 각각 적용받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다가 두 분 이혼했었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아도 그건 각각 받는 거예요. 부부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줬으면 손자가 증여세를 내려는데 증여세가 없어. 그때 증여세 낼 돈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할아버지 증여세하고 아버지 증여가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누가 줄 것인가는 지금 보신 것처럼 동일인이 안 되게 줘라. 자, 수중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중자가 증여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중자는 가족관계 중에서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자녀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손자녀가 있을 거죠. 자, 첫 번째 공제액은 배우자가 가장 커요. 배우자가 6억, 자녀는 5천, 2천. 자녀 배우자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손자녀도 5천, 2천이에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두 번째는 증여를 해주고 10년 안에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이율과세 적용 대상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에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이율과세 대상은 배우자는 된다고 그랬죠? 직계 존비속. 비속이니까 자녀도 되죠? 자녀 배우자는 비속 아니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손자녀는 비속이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 재산에 통산하는 기간, 통산기간, 상속 통산. 요거는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해자는 5년이라고 그랬어요.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인이죠. 자녀도 상속인이죠. 자녀 배우자는 상속인 아니에요. 손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녀는 상속 통산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까 설명드린 것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매각을 하면 그것을 증여자가 매각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중자한테 매각 대금이 귀속되면 증여자한테 리턴되지 않았으면 그거는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거든요. 그때는 배우자나 자녀는 해당이 없고 배우자의 자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됩니다. 손자녀도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수중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율과세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달라지죠. 상속재산의 통산이 되냐 안 되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연세가 90이에요. 아들, 딸한테 줬어. 그럼 10년은 살아주셔야 되잖아. 근데 아들, 딸이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이한테 주거나 손자한테 주면 5년만 사셔도 되죠.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짧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들, 딸보다는 아들, 딸의 배우자나 손자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해. 근데 뭐죠? 피가 안 섞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만 하면 주는데 믿을만 하지 못하면 세금에는 유리하지만은 부모님이 동의해 줘야 되고요.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돼. 양쪽 동의를 다 받아야 돼. 부모님은 주고 싶은데 배우자가 안 준다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또 큰 딸은 준다는데 작은 딸은 또 안 줘. 그거는 부부관계에 역학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 증여를 받을 것이냐는 거는 지금 요 네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나중에 지금 빨리 팔아야 돼. 그러면 배우자나 아들, 딸한테 주면 어떻게 돼? 이율과세가 돼버리니까 전세 효과가 없어. 누구한테 줘야 돼? 며느리 사이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처분 시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세 효과가 요걸 잘 믹스를 시켜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 세무사님한테 가서 아무렇게 막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분한테 가서 해야만이 요걸 잘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줄 것인가죠? 무엇을? 증여 대상입니다. 무엇을 줄 것이냐. 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금하고 예금,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요 세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현금, 예금은 항상 시가기 때문에
절세 수단이 따로 없어요. 근데 요게 주는 것은 뭐죠? 부동산은 등기하고 팔고 막 복잡한데 현금 예금은 그냥 넘겨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수증자는 바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한다든지 수증자가 자금 사용처가 나오면 쉽게 갖다 쓸 수가 있으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절세 수단이 별로 없다. 절세 수단이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쉽게 줄 수가 있으니까 10년마다 빨리빨리 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면은 처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는 증여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30억짜리예요. 1세대 1주택자인데 아버지가 10년 이상 거주를 했어. 양도소득세가 1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년 이상 거주를 해버렸으면. 그래서 30억짜리 매각하다가 양도세가 1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는 현금화 시켜서 29억을 가지고 사전 증여를 하고 남은 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대신 상가 같은 것을 30년, 40년 소유했는데 세금이 30%예요. 그러면 매각을 해버리면은 양도세가 무조건 30%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매각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여를 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현금은 절세 플랜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줘서 10년 단위로 주는 것이 유리하다.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일 거예요. 회사. 이 회사가 주식 평가액이 앞으로 상승 곡선으로 갈 것인지 하향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계속해서 당기 순이익이 많이 나고 유보이익이 늘어나서 순자산가액이 많아지면은 주식 가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렇게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러면 빨리 증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회사가 점점 지금 하향길에 접어들어갖고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순자산가액도 감소가 되거든요. 그때는 지금 빨리 할 필요가 없죠.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는 지금 가업승계를 하려고 그래요.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아버지 나이를 고려해야 되고 아들의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 증여 비율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는 이게 지분 구조를 짜려고 그래요. 지분 구조. 아버지가 지금 80% 갖고 있어. 근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 평가도 높게 나오면 결국은 상속 리스크라는 게 커집니다. 그럴 때는 미리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가족 간의 지분 비율을 다시 구조 변경을 시켜야 될 때는 지금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빨리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평가를 하되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식 가치를 낮춰가지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자산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순이익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가치는 조금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 후에 가치 하락을 시킨 다음에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때요? 저평가되는 재산을 줘라. 아파트 같으면 30억짜리 주려면 증여를 하려면 30억짜리 같으면 얼마나 들어가죠? 증여세만 해도 결국 증여세만 해도 한 8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증여세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30억짜리인데 상가다 그러면 40% 평가돼서 12억이에요. 12억 같으면 증여세 자체가 한 3억? 그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평가되는 부동산을 주시고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올라갈 것이 전망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중심으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연봉이 연간 3억 정도 버는데 임대료로 1억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대한 세율 구간이 40%잖아요. 지방소득세가 44%가 안에 가버리니까 1억에 대해 44%가 종합소득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분산을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줘가지고 소득세도 줄이고 사전증여세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평가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중심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떻게 줄 것이냐. 주는 방법은 순수증여가 있을 것이고요. 또는 부담부 증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보다는 매매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고저가 양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수증여는 뭐예요? 현재 있는 그 부동산 자체를 채무 없이 그냥 100% 다 준다는 거죠. 순수증여 단점 뭐예요? 증여가액이 과대평가되니까 증여세가 많아지겠죠. 대신에 뭐예요? 채무가 없으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요. 증여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순수증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자, 대신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긴 해주는데 10억짜리를 주는데 채무가 5억 있으니까 증여가액을 엄밀히 따져보면 10억 중에서 변제를 수증자가 5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억만 증여를 받은 거죠. 요게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즉 의무가 있는 이 5억을 함께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억으로 증여가액을 보는 게 아니라 증여가액은 5억으로 보고 5억은 뭐가 되죠? 유상양도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이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 증여세 과세 대상은 요것만 증여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가액을 줄여서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에 양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양도세가 대신 나옵니다. 증여세만 보고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요게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걸려서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요것이 비과세가 되면 요거 비과세 대상이 돼서 비과세를 해주고 감면도 해주는 거예요. 요것까지 고려해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따져보시되 제일 중요한 이 채무액은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어떤 금액에 의해서 변제가 됐는지를 사후관리 받고 있다. 이건 사후관리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고 특히 미성년자들이 전세금을 안거나 채무액을 안고 넘겼을 때 나중에 채무 변동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사후관리가 꼼꼼하게 따져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는 지금 10억짜리를 줘. 세금이 많으니까 6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증여가액을 4억으로 줄였어. 4억으로 줄여서 증여세를 내는데 아들이 이자 부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6억 전세 대출 받은 것을 1년 뒤에 슬쩍 갚아버려. 슬쩍 갚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무 사후관리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는가를 확인해요. 대부분 보니까 아버지가 대출 받은 돈이 리턴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증여로 합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사후관리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증여보다도 어떤 경우는 정상거래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집이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증여를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면 아버지는 1세대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10억까지는. 1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줄어들 것이고 정상거래를 해서 아들이 대신 어쩐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소유한 집에서 부모님이 거주를 하셔. 자, 근데 그게 15억짜리로 가정해봐요. 아버지가 이 집에 산다는 거죠. 살면 어떻게 돼요? 전세를 따져봤더니 10억 정도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고 5억만 현금을 주고 부동산을 매매해서 거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5억 정도는 돈이 있었으니까 대출 받아서. 그러면 아버지는 10억에 양도를 했으니까 어쩐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랬잖아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5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고 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여를 못 해요. 자, 지금 만약에 정상거래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고저가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는 아들이니까 특혜를 줄 수가 있어요. 얼마까지? 이 부동산 가액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30%는 얼마죠? 4억 5천이죠. 3억 중 적은 금액이니까 어떤 거예요? 요게 3억이 적죠. 3억까지는 돈을 덜 줘도 증여세를 안 걸겠다 이 말이에요. 15억짜리인데 12억에 거래도 봐주겠다는 거죠. 12억에. 그 다음에 전세 10억 안고 현금 얼마 준다는 거죠? 2억만 줘도 3억까지는 받는다고 했으니까 증여세를 안 거는 거죠. 그럼 굳이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줄 필요 없죠. 대신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볼 때 15억에 거래를 안 하고 아들하고 싸게 거래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당해요. 즉 시가에 비해서 저가로 양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양도소득세를 줄였다고 한다면 세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은 아까 여기는 뭐라고 써요? 30%와 3억이었죠. 여기는 5%와 3억이에요. 범위가 달라요. 고저가 양도의 증여를 보는 금액은 30%와 3억을 기준 중 둘 중 작은 건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걸 때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거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가가 5%나 3억 중 작은 금액에 벗어나면은 어쩐다? 이 거래 금액을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시가로 과세를 해요. 시가. 자, 12억에 거래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15%에 5%는 얼마죠? 7,500만 원이죠. 7,500만 원 이하로 저가로 양도하면은 이건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 15억으로 가버린 거죠. 즉 양도소득세 아버지 거는 12억으로 양도가를 인정 안 해주고 15억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아버지는 1세대 주택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양도세는. 비과세 받고 다시 15억을 하더라도 양도세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증여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매매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굳이 매매로 간다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 같으면 이거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중과세 먹습니다. 근데 아들이 1세대 1주택자면 매매로 사오면 그거는 일반세율이 적용돼요. 취득세에서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여할 때는 증여세만 꼭 고려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 근데 아들한테 팔았어. 근데 현금으로 받았어. 현금으로 받으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아들한테 팔고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 시켜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현금 다 소진하지 않으면 이게 상속자산에 합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는 결과적으로 자산이 없어지긴 했지만 현금이란 자산이 대치가 되면서 상속세에는 감소 효과가 절세 효과가 안 생기는 겁니다. 증여를 해버렸으면 돈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년이나 10년 지나면 상속세에서 빠졌을 텐데 매각을 했을 때는 자산이 대체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 효과는 안 생긴다.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요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양도소득세만 계산하면 안 되고 어떻게까지 계산해봐라? 아버지의 상속세까지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요걸 같이 보셔야 돼요. 요놈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수증자가 단독으로 받은 것하고 공동으로 받은 것하고 장단점이 있겠죠? 단독으로 받으면 뭐예요? 재산 분쟁이 없어. 의사결정이 간단해. 받은 사람이 팔든지 증여라든지 말아먹든지 상관없죠. 근데 뭐죠? 단독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많겠죠. 수증자가 한 명이라서 증여세가 많아진다. 근데 공동으로 받으면 공동 나름이겠지만은 가족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자도 들어가고 또 자녀까지 다 넣어서 본인 플러스 배우자 플러스 자녀까지 넣다 보니까 5명이 들어갔어. 5명이 공동 소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증여세는 줄어들겠죠.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졌어. 애들이 미성년자예요. 근데 또 요즘에는 애들이 유학가 있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동의서 받고 뭐 하려면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녀의 배우자들 중에 관계가 나빠서 이혼을 하게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좀 명의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줘. 내 거 나 증여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니까 부모님들이 며느리 사이를 잘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손자, 손녀도 잘 안 집어넣어요. 요즘 애들은 지 마음대로 산다고 부동산을 미리서 줬으면 이놈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손자녀까지 주는 거는 꺼리시는 것 같아요. 예, 세금 좀 많더라도 내 직계 아들, 딸까지만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하신 일이에요. 가족 간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니까. 자, 그때 공동으로 줄 때는 항상 주의할 거는 요거를 사전에 자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주시면 자녀들한테 분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나중에 꼭 후유증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공동 소유자인 한 사람이 상속인이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은 건물을 공유물을 분할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4명이면 4명 분할해야 되는데 건물을 잘라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매를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환가시켜서 돈으로 나눠줘. 그럼 아버지가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족법인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주주가 가족들로 구성된 법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주식회사 같으면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참여를 해서 자본금을 모아서 회사를 운영할 텐데 가족법인의 경우는 예지 사람은 안 들어있다는 거죠. 부부, 아들, 딸, 그 다음에 아들, 딸의 배우자, 그 다음 손자녀 요 정도까지가 확장돼서 법인을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한 점은 절세가 된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내면 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이 내면은 법인세를 내요. 그때 소득세는 6%에서 45% 세율인데 법인세는 어떻습니까? 9%에서 19%, 22%짜리는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율 구간만 봐도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세울 수가 없는데 법인은 대표이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그 해 세금을 다 내야 돼. 근데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내가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소득세로밖에 하나밖에 아니에요.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도 되고 배당소득도 되고 퇴직소득도 되고 소득은 좀 여러 가지 나눠줍니다. 그런 이유로 절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절세가 된다. 재산평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여러 개 복잡하니까 우선 단순하게 재산평가가 개인보다는 법인 쪽이 유리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익금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자 한번 보세요. 똑같이 1억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는 세금을 4천만 원 내버리면 남은 돈 6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법인의 경우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이 1천만 원 내면 얼마 남습니까? 9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투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개인은 투자를 못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
법인의 경우는 9천만 원이 되니까 우리가 스노우볼이라고 그러나요? 눈덩이처럼 불려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돼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부모 자식지간에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개인의 경우는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법인은 아버지가 주주 1인당 21억까지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도 돼요. 주주가 4명이면 80억까지를 법인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 자금 조달도 용이하지만 부모의 자금을 활용해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더 큰 거는 개인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만 법인에서는 증여 추정을 안 해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이 사오면 원칙적으로 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지가 경제적 능력이,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돈을 아버지한테 줬고, 아버지가 그 받은 돈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들이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넘어왔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매매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법인이 샀으면 그거는 법인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의사결정. 아까 공동 소유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공동 소유하면은 개인 간의 의사를 100% 합치를 해야 돼요. 부동산의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그 1% 가진 사람의 의사를 안 듣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법인의 경우에는 어때요? 과점주주, 51% 가진 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면 모두 소액주주는 따라와야 돼. 배당 안 줄 수도 있고, 내가 매각을 해볼 수도 있고,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전세를 줄 수도 있고, 과점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모두 따라갑니다. 소액주주는 여기에 관여를 못합니다. 분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보통은 부동산에 소유자가 4명, 5명만 들어가도 우리가 등기가 지저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렇게 복잡해? 상속받았으면 모르지만 증여를 조금 지분받아 놓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등기 자체가 지저분한데 법인으로 소유하게 되면 깔끔해요. 법인으로 전환해서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는 개인이 안 내고 결과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법인한테 전가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가족법인은 무조건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이제 유보이익이 많아지면은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배당소득세가 또 내야 돼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다 합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소득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할 수도 있어요. 대신 그거는 점점점 지연시켜서 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상법과 정관에 따라서 법인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복잡하겠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대신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가 없어요.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가면은 이자를 물고 갖고 와야 돼. 개인 거는 내가 소득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죠. 법인 자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빌려오려면 이자를 주고 빌려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과밀 억저권역에서 신설법인을 설립하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과밀 억저권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해서 먹습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과밀 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래요. 보통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 서울하고 서울에 붙어있는 도시들이에요. 광명, 안양, 수원, 성남 제외되는 것들이 용인, 김포 이런 데는 제외됐어요. 남양주 같은 데는 과밀 억제권역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가면 안 돼. 무조건 분리해요. 취득세 중과 먹죠. 종부세 중과 먹죠. 법인세 중과 먹죠. 세 가지가 중과를 먹기 때문에 주택은 법인으로 설립해서 보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가족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는 임대소득이 고소득으로 나는 것들. 이건 개인보다는 무조건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시 매각 차익이 큰 부동산들, 양도세 일시에 내는 것보다는 법인세만 내고 유보 남겨놨다가 배당을 천천히 해서 빼주는 것이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부동산들, 또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때 개인으로 내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내고 유보이익을 서서히 빼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증여 등기를 다 해놓으면 복잡할 때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증여 등기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